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소설부터 출발을 하죠. 181쪽 43번 문제 보세요. 이 글에서 볼 때 소설이 다른 문학 장르와 구별되는 요소가 뭐냐라고 물었고, 44번은 기억과 가장 가까운 경구는 뭐냐라고 했는데요. 자, 이 글은 소설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소설은 수필이나 자서전과 다르게 쓰는 사람이 읽거나 보고 들은 것을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소설 속의 인물들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이야기다. 즉, 소설은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즉 소설에서 말하는 일을 서술자라고 합니다. 그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서술자, 이야기를 꾸려가는 자가 등장인물의 일부라면 그건 1인칭 시점이 되고요. 반면에 등장인물 밖에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꾸려간다면 이는 3인칭 시점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꽁트나 이때 꽁트를 우리가 장편소설,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편소설이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편소설보다 더 짧은 소설을 장편소설,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길 장자를 쓰면 단편보다 긴 작품을 말하고요. 꽁트나 단편소설들은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그리고 사파적으로 즉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 사파적으로 다룬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에피소드를 즉 부각시켜 표현한다 이런 얘기고, 중편이나 장편, 자, 우리가 소설을 단편, 중편, 장편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길이를 가지고 해요. 뭐 원고지 몇 매 이상, 몇 매 이하 이런 식으로 길이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장편 소설은 유기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소설의 특징과 그리고 그 종류를 말했어요. 여기서 주의할 건 소설에 나라는 인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즉 서술자를 나로 등장시키더라도 이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작가가 곧 소설 속의 인물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설은 뭐예요? 허구죠, 허구. 즉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서술자가 등장인물, 나로 등장을 하더라도 이는 작가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설에 대한 중요한 혼란 중에 하나는 소설 속에 나오는 내가 바로 쓰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믿는 경향이다. 소설 속의 나는 3인칭 그의 변형이지 소설을 써서 원고료를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는 소설가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설 속의 내가 소설가가 조금도 투영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소설가가 즉 허구의 인물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꿔 말하면 소설가 자신의 일부의 모습이라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설 속의 소설가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다. 소설 속의 사건은 현실의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킨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곧 현실을 모방하되 그것은 재창조해낸, 현실을 재구성해낸 것이지 결코 현실 그대로의 반영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43번. 따라서 이 글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소설이 다른 문학과 다른 점하고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암기한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 글에서 말하는 소설이 다른 문학과 구별되는 건 뭐냐? 첫 번째 줄에 있지. 바로 소설 속의 인물의 입장에서 말한다. 즉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가 등장한다는 점. 이 점이 소설이 다른 문학과 다른 거죠. 정답은 2번. 44번. 즉 기억과 가장 가까운 건 소설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재구성해낸 것이다. 꾸며낸 것이다 라는 거니까 1번이죠. 소설가는 경험하지 못한 걸 쓰지 않으며 경험한 대로도 또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설은 경험하지 못한 건 쓸 수 없어. 왜?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험한 것만 쓰는 건 아니야. 뭐가 들어가죠?
현실을 재구성하기 위해 작가의 뭐야? 상상력이 가미되어 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1번. 자, 45번. 문학작품을 개연성 있는 허구로 본다면 밑줄 지문과 가장 관계 깊은 거. 개연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야. 개연성이란 곧 가능성이야. 즉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 개연성이 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허구, 꾸며낸 이야기다. 소설의 정의죠. 정답은 2번. 46번. 소설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끼는 건 소설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 자, 이것이 비록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뭐예요? 삶의 리얼리티, 곧 진실성이. 리얼리티는 우리 흔히 사실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 리얼은, 사실은 팩트고 리얼은 곧 진실이죠. 그래서 진실이 드러난다. 비록 허구의 이야기지만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답은 4번. 소설에서 배경의 구실과 거리가 먼 거. 자, 소설의 배경은요, 등장인물을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고 또 그 배경 자체가 주제를 암시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건 배경이 주제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죠? 다만 암시하는 거지. 그래서 주제를 암시하고 소설의 정서를 형성하고 입체적 인물을 창조한다라고 했는데, 자, 입체적 인물은 뭐냐면 등장인물이, 즉 소설이 진행되면서 변하는 거예요.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화해가는 인물이야. 이건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드러내지 배경의 변화가 인물 자체를, 그 성격의 변화를 알려줄 수는 없죠. 정답 몇 번? 3번. 사건에 대한 진실성을 부여하고 인물과 사건에 생동감을 줍니다. 48번.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며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건 뭐냐? 자, 이 꾸며낸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가? 그것은 항상 소설 속에는 뭐가 등장해? 바로 갈등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 그리고 그 일어나는 갈등, 이건 곧 사건이거든. 그 사건을 등장인물이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소설을 읽는 재미예요.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리소설처럼 너무나 실제로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소재를 딱 삼으면 그런 소설은 쉽게 읽히죠. 또 무협지처럼 이렇게 극과 극의 갈등이 부각되면 쉽게 읽혀요. 다만 이제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순수소설들은 그 갈등이 일상적인 그런 심리적 갈등이 주가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재미없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소설은 분명하게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결국에는 갈등을 드러내는 문학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갈등의 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연극과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즉 희곡이나 즉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에요. 다만 그 갈등을 소설은 서술자가 이야기해 준다면, 희곡은 배우를 등장시켜서 그 배우로 하여금 즉 갈등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 차이만 있는 거야. 서술자가 이야기해 주느냐 아니면 배우가 그것을 드러내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이고, 소설이나 희곡은 갈등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죠. 인물의 갈등이 소설을 읽는데 즐거움, 재미를 줍니다. 49번. 다음 소설과 같은 형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소설의 구성을 물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그들이 떠나는 날에 이 불행한 아비딸을 위해 값진 비단과 충분한 노자는 이제 어디를 여행할 때의 삭시죠. 즉 여행할 때의 그 비용, 노잣돈이라 하지, 여행 비용을 말하지. 아끼지 않았으나 나귀 위에 앉은 가련한 소녀의 얼굴에는 올 때나 조금도 다름없는 처절한 슬픔이 서려 있을 뿐이라고 한다.
소녀가 남기고 간 그림, 즉 무녀도라고 할아버지가 불렀던 그 그림과 함께 밑줄 쳐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 이 소설에서 중심되는 이야기는 바로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무녀도에 얽힌 이야기야. 무녀도에 얽힌 이야기가 즉 중심이 되고, 이것이 실제 일어난 것 같은 사실감을 주기 위해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다 하는 얘기가 필요했던 거야. 이걸 우리는 외화라 하고, 이제 실제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중심 이야기를 내화라고 하죠. 이렇게 외화, 겉 이야기와 내화, 속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를 우리는 액자 구성이다 혹은 액자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1번. 역사 소설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거고요. 무협 소설은 말 그대로 무협의 세계를 다룬 거고. 자, 피카레스크식 소설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 2개, 3개, 즉 동일한 인물들이 그 각각의 에피소드를 겪고 그것을 하나의 소설로 묶어 놓았을 때 이걸 우리는 연작 소설이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군 같은 이런 소설이 연작 소설이고, 이런 소설은 바로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면 이 난쟁이를 안 읽어본 분들이 또 많을 테니까 드라마로 치면 시트콤을 떠올리면 돼. 우리 시트콤 보면 어때? 등장인물은 동일하지. 그런데 매회 여러 에피소드를 엮어놓죠. 근데 제목은 그대로 뭐 논스톱 하고 제목을 달아놓는단 말이야. 즉 이와 같이 즉 각각의 에피소드가 등장하지만 동일한 인물들이 겪는 것을 하나의 소설로 묶어놓으면 이를 연작소설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해요. 50번으로 갑니다. 50번은 바로 이 갈등의 종류를 묻는 건데요. 먼저 보기를 보세요. 소설에는 등장인물이 겪게 되는 대립적 관계인 갈등이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소설에 나타나는 갈등은 대개 한 개인의 내면적 갈등,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적 갈등이라 해요. 갈등은 내적 갈등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외적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내적 갈등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의, 즉 개인의 심리적 즉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고, 반면에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또는 인물과 사회 또는 인물과 이념, 이런 식으로 즉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벌어지는 것, 개인 대 개인의 갈등, 개인 대 사회 갈등, 개인 대 운명의 갈등, 이런 유형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위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건 어떤 갈등이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갈등을 찾아라 라는 얘기는 뭘 찾으라는 얘기야? 즉 중심 사건을 찾아라 이거야. 지금 제시된 지문에서 중심 사건이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보라는 거지. 본문 보죠. 1905년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란 매국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토지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우인 정민연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시라는 시옥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협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의 대부분과 삼림 원야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모한 구실과 방법으로서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화하는 형식으로 동척은 뭐죠? 동양척식 주식회사지. 일본인 수중에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도 떠올랐다. 죽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부지의 매립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쭉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뚝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되는기요. 그의 꺽꺽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죽을 듣던 나리빼 통학생입니다 하던 때 그 무언가를 저주하듯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자, 지금 건우 할아버지라는 인물이 이 소설에서는 중심 인물이고요. 이 건우 할아버지가 지금 분노하죠. 우리는 갈등에 처했을 때 결국 그걸 표현하게 되는데, 그 분노가 일어난 건 바로 땅 주인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면서 그 땅을 일궜던 자신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땅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뭐 때문이야? 바로 일제강점기부터 만들어졌던 법률, 즉 사회제도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사회제도로 인한 피해가 건우 할아버지 같은 순박한 농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거예요. 따라서 그 분노의 이유가 사회제도에 있으므로 이는 인물과 사회의 갈등. 정답 몇 번? 3번. 자, 51번 봅니다. 시점을 물었는데요. 자, 소설에서 시점이란 뭐냐면 결국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갈등이 등장인물 누구의 시선으로 써지는 거야. 그럴 때 먼저 서술자가 등장인물로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이고, 그리고 서술자가 등장인물 그나 그녀로서 표현을 하면 3인칭 시점이죠. 그리고 다시 1인칭 시점일 때, 즉 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가 주인공이라면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그가 관찰자라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죠. 다음 3인칭 시점일 때는 즉 그나 그녀의 심리까지 모두 파악을 한다면 곧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반면에 그와 그녀의 어떤 행동만을 묘사한다면 이를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글의 시점을 파악해보면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가 하고 눈으로 훑어야죠. 그랬더니 만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줄, 만도는 그저 골이 좀 띵했을 뿐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는 하고 만도가 등장하는데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몇 인칭? 3인칭이죠. 그러면서 바다를 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처럼 큰 배에 몸을 실어본 것은 더구나 처음이었다. 즉 만도가 지금 처음으로 배를 타고 즉 징용에 가는 장면인데, 이는 그 인물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고 또 그의 심리 상태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니까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1번 작가의 폭넓은 개입이 용이하다. 정답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서술자로서 등장인물의 모든 면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이므로 작가의 개입이 용이하고, 반면에 독자의 해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등장인물의 심리까지도 작가가 다 알아서 드러내고 있으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해석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작가 입장에서라면 폭넓은 개입이 용이하다. 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죠. 정답은 1번. 작품의 극적 효과를 기대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말이나 반전이 있어야 되니까 속속들이 작가가 알고 설명한다면 일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이는 관찰자 시점에서. 또 3번 서술자가 인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역시 관찰자 시점. 인물이 자신의 심리를 드러낸다. 이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소설에 나와 있는 글과 그리고 어휘들은 우리가 지금 다 속속들이 해볼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딱 펴놓고 나중에 복습할 때, 지금 이 수업에서는 소설을 가지고 어떤 유형을 내고 있고, 그 소설을 관련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시고, 그리고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사전을 옆에 두고 꼭 복습하면서 어휘력의 일환으로, 어휘력을 늘린다는, 그러니까 어휘력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소설을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52번. 소설의 서술 방법 중 서술자와 등장인물이 동일인이다. 이게 뭐야? 1인칭. 그리고 그 등장인물이 중심인물일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정답은 2번. 53번. 작가가 이야기를 전개하되, 이 말은 뭐냐면 등장인물로 들어가지 않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관을 버려 객관적이고 극적인 장점은 있지만 작중 인물의 생각을 독자가 쉽게 알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는 3인칭 중에서도 관찰자 시점. 정답은 3번. 54번으로 갑니다. 다음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 그랬습니다. 1번.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얘기인데, 윗글에서의 시점을 보면은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하고 꼬박이 7달 동안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니까 뭐예요? 1인칭이죠. 1인칭. 그러므로 1번 틀렸죠. 서술자가 주인공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자, 문제는 주인공 시점이 아닌 관찰자 시점이라는 얘기인데, 이 글은 나의 일을 얘기하고 있고 나와 관련된 갈등을 나의 시선으로 쓰고 있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 관찰자 시점은 아니죠. 2번 틀렸고, 부수적인 인물인 나의 눈에 비친 세계, 이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고, 주인공인 나의 내부 의식을 친근감 있게 표현한다. 정답은 4번. 다음 55번에 다음 글에 시점은 했습니다. 김첨지하고 등장했죠. 김첨지하고 등장하니까 몇 인칭? 3인칭. 그리고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또는 5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다. 더구나 이날 이때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결국 등장인물이 동전을 받아들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심리적인 것까지 모두 알고 있죠. 따라서 전지적 작가 시점. 정답은 4번이죠. 이해돼요? 자, 다음 56번에 이 글의 서술자는 6살 어린 소녀다. 우리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입니다. 이러한 설정해주는 효과는, 자,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이거거든. 이제 아이를 하나 둔 오키라는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있고, 근데 이 어머니는 즉 젊은 나이의 과부죠. 젊은 과부야. 그리고 그 집에 남편의 친구였던 사람이 사랑방에 들어오죠. 사랑방에 즉 손님으로 옵니다. 그런데 과부였던 어머니와 이 사랑 손님은 묘하게 서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말 그대로 뭐야?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을 느끼죠. 그런데 비록
남편이 일찍 여의고 과부지만 지금이야 얼마든지 이 속된 말로 돌증이라고 표현하는 이 엄마와 예전 남편의 친구라 하더라도 그죠? 이 사랑손님이 총각이라면 연애하는 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설이 쓰여졌던 때에는 과부의 재혼에도 삐딱한 시선을 둘 뿐더러 그 대상이 자신의 남편의 옛 친구라면 더더구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그 어떤 미묘한 썸씽은 사실은 진부한 어떤 통속소설 또는 에로소설로 빠질 수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오키라는 이 어린아이의 어린 소녀의 시선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보다 더 참신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비춰질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시점의 승리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56번 따라서 6살 어린 소녀를 서술자로 설정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참신성을 부여한 거죠. 정답은 2번. 57번 이 글에서 갈등의 중심. 자, 방금 제가 말했죠. 이 두 사람이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싫어하고 이러면 인물과 인물의 갈등인데 또 오키가 그걸 눈치 까고 나는 아빠 친구 아빠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고 싸웠다면 인물과 인물의 갈등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의 윤리적인 의식 즉 과부의 재가를 배관시하던 그때 배경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니까 이는 곧 당시의 사회적 제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과의 충돌이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갈등 정답은 4번. 다음 58번을 보면 서술자의 시점이 다른 것.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 시점 파악인데 여러분들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1인칭인가 3인칭인가. 그리고 다음에는 1인칭이라면 주인공인가 관찰자인가. 3인칭이라면 심리를 다 아는가 행동만을 보는가. 자, 해봅시다. 1번은 왕서방 등장하고 복녀 등장해 3인칭이야.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인 건 없고 행동만 드러내 따라서 3인칭 관찰자 시점. 2번은 김첨지가 등장을 해 3인칭이야. 그런데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했다. 푼푼하다라는 말은 넉넉했다라는 얘기고 이는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아니까 3인칭은 3인칭이 돼 전지적 작가 시점. 3번 순이가 등장해 그런데 그 행동과 태도만 쓰고 있어 3인칭 관찰자. 4번 고서방이 등장해 3인칭인데 그의 행동만 드러내고 있어 3인칭 관찰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할만하죠? 자, 이제 사실 소설의 이론은 갈등 파악, 시점 파악 이걸로 끝이야. 그리고는 이제 어떤 소설들을 가지고 다른 문학 장르와 관계를 짓거나 다른 일반적인 질문과 관련을 지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 유형이 다양해질 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59번부터 소설의 또 다른 유형들을 보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